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준관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법적 공제요소 나갈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법적 공제요소에 대해서 그 법령집을 통해 기본적인 법령은 다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교재 본격적으로 나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출 판매, 실제 지급 가격, 간접 지급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하고 우리 주 교재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근데 내일 뭐가 오죠? 내일 태풍이 온대요. 네. 태풍이 오는데 이번 태풍이 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갑자기 꺾어서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방향을 이쪽으로 꺾어서 거의 우리나라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웬만하면 밖에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괜히 어디 돌아다니다가 간판 맞지 마시고, 예, 웬만하면은 좀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정 공제 요소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복습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바로 그냥 수출 판매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수출 판매 배웠죠? 그리고 뭐 배웠죠? PAPP, 실제 지급 가격 배웠습니다. 자, 수출 판매는 뭐였어요, 여러분? 수출 판매는 수출과 판매가 결합된 개념이다. 수출 플러스 판매가 결합된 개념이다. 수출 판매 중에 이슈가 되는 건 뭐였어요? 보통 판매였죠? 왜냐? 수출은 뭐예요? 관세선 통과한 관세선을 이제 관세선 밖으로 내보내는 거를 수출이라고 했고, 판매는 판매의 요건이 있었죠. 당사자 요건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판매되기 위한 것, 그리고 협정에서는 또 이 판매를 또 넓은 의미로 또 봐줘야 된다.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었어요?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행령 17조 몇 개였죠? 7개 있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 규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출 판매 간단하게 복습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 실제 지급 가격은 뭐였어요, 여러분? 직접 지급액에서 직접 지급 플러스 간접 지급 공제 요소죠? 마이너스 공제 요소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배웠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쵸? 직접 지급, 간접 지급까지 배웠는데, 직접 지급이야 판매자한테 바로 돈을 쏴주면 그 수출 물품의 명목에 대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쏴주면 직접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었지만, 뭐가 이슈가 된다? 간접 지급. 간접 지급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간접 지급액은 일단은 우리 관세법에는 상계 변제가 있었고, 시행령으로 내려와서는 영어로 할게요. 뭐가 있었죠? 제3자한테 지급하는 거, 시행령.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제3자 지급. 두 번째, 하자 보증비. 세 번째 뭐 있었어요? 세 번째, 외국 교육비, 외국 훈련비 플러스 뭐죠? 연구 개발비.
마지막 간접지급액 뭐였죠?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지급해야 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네, 이렇게 간접지급에 4개 배웠었죠.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물론 여기서만 판매 조건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판매 조건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3자한테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보증비. 하자보증비에서는 뭐 배웠죠 우리? 일단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판매자 의무인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구매자 의무인 경우. 네, 판매자 의무인 경우, 구매자 의무인 경우. 판매자 의무인 경우 그리고 이 하자보증비를 구매자에게 전가했을 때 그때는 간접지급액으로 본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하자보증 의무를 애초에 수행하기로 했다면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자보증비 쪽에서 뭐 있었어요? 보증과 유지의 차이 배웠었죠. 네. 그 다음 외국교육비, 외국훈련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죠? 의무다. 판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다. 판단 포인트가 뭐였어요? 외국교육비, 외국훈련비 관련된 과세 여부 판단 포인트는 과연 이 교육훈련비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어떤 게 충족돼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우리 권리 사용료랑 동일하게 관련성과 거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 거래 조건, 판매 조건 같은 말입니다. 예. 혹시나 단어를 다르게 썼다고 해서 다른 의미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금융비용. 마지막 남은 금융비용. 금융비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우리 뭐 배웠죠? 신용장 거래에서의 이 확인 수수료. 확인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발생하는 수수료인데 이것을 구매자가 지급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으로 봐서 과세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뭐가 있었어요? 구매자가 먼저 판매자에게 이러한 확인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고 그 물품을 자기가 꼭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자가 먼저 판매자에게 내가 확인 수수료를 내주겠다. 그렇다니 꼭 나에게 물건을 팔아달라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때는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간접 지급액 이렇게 네 가지 봤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얘기했어요. 하자보증비일 때도 얘기했고 지금 금융비용일 때도 얘기했고 어떨 때는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으로일 경우에는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라 구매자의 이익인 것이고 판매 조건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수출 판매랑 뭐 실제 지급 가격 이렇게 봤고요. 실제 지급 가격에서 간접 지급액과 이제 별도로 따로 빼서 이제 설명드린 명목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죠? 장치 비용. 그리고 검사 비용이 있었어요. 장치 비용,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관세 평가 판단 요소는 뭐였어요? 판단 포인트는 뭐다?
제조 과정의 일부에 해당되는 장치 혹은 검사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제조 과정의 일부로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물품의 가격의 일부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에 포함시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구매자가 장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제3국에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별도의 제조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를 구매자가 별도로 수행한다던가 하는 거는 뭘로 본다?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으로 봐서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또 뭐 있었죠? 마케팅 비용이 있었죠?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계약상에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한 경우 아니면 구매자가 수행하기로 한 경우 나눠서 과세 여부 판단했었죠.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했는데 구매자의 정가하고 그걸 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라고 하면은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겠고 애초에 구매자가 수행을 하기로 했다면은 이러한 마케팅 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수출 판매 실제 지급가격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우리? 할인 있었죠 할인? 할인 우리 평가협정에서 인정되는 할인의 예시로 어떤 걸 들고 있어요? 현금 주면 할인해 주는 거 현금 할인. 그리고 많이 사면 할인해 주는 거 수량 할인. 그리고 반짝 할인 있었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수량 할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수량 할인은 픽스드 스키마라고 해서 고정 가격표에 의한 할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반짝 할인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반짝 할인에 의해서 인정된 일방법으로 인정된 금액도 이 상방법에 따라서 과세 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까지 배워졌습니다. 예. 네, 간략하게 우리 이제 복습해봤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법정 공제 요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공제 요소 일단 개요부터 볼까요? 법정 공제 요소는 수입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1항에서는 WTO 협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도 연불이자를 포함하여 4가지를 공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개요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공제 요소 4가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제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뭘까요? 저번 시간 막바지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문서하역 준비 완료 시점까지를 이제 과세하는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보통 발생하는 비용인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입 물품의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부분만 빼줘라 였습니다. 그 부분만 빼줘라.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포함되어 있는 수입 가격을 여기로 이제 되돌려주는 거죠. 얘네를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법정 공제 요소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죠?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설비, 기계류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수행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비용.
두 번째, 수입한 이후 발생하는 운송비. 세 번째,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마지막으로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관세법 30조 1항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관세법 30조 1항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지급 가격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간접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이를 뺀 금액으로 실제 지급 가격을 한다. 공제 요소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이죠.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공제 요소적인 비용들이 발생한 비용들이 수입 물품의 대가랑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겠죠. 네. 자, 바로 이제 넘어가서 구분되어지는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구분되어지는이라는 의미는 성질상 구분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그 특성상 발생되는 비용의 특성상 구분이 가능하다면은 그것을 최대한 공제를 해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그 본질상 실제 지급 가격과 충분히 구분이 되겠죠. 자, 얘 9.1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수입 후에 하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얘 9.1을 일단은 생략했냐면 여기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이 수입 후에 행해진이라는 게 요 수입 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래 내용 설명할 때 다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 후에 하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등입니다.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수입 후에 기계를 수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설치하는 비용,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 유지 비용, 정비,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이제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구 자체가 수입 후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후에 하는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입 후라는 의미가 시간적 개념인지 혹은 공간적 개념인지에 대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 후에라고 말은 했지만 설명은 장소적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수입 후가 실제로 수입 발생된 이후의 시간적 개념인지 아니면 장소적 개념인지에 대한 이슈가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정에서 얘 9.1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수입 후에 행해진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수입 후 행해진은 시간적 개념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다. 즉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물건을 수입하기 전에, 그쵸? 기계를 수입하기 전에 기계가 굉장히 커요. 기계가 굉장히 커서 예를 들어 기초공사를 해야 돼.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수입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수입국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준다? 수출자가 와가지고 기초공사를 해줘요. 수출자가 와가지고 이 기초공사를 해주고 만약에 물품 가격이 120인데 사실 이 20은 이 수입국 내에서의 사전 기초공사비 20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수입 후에 하느니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활동이 맞고 법적 공제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뭐죠? 제가 왜 굳이 이걸 왜 썼을까요? 이 20이라는 게 구분된다는 의미겠죠? 구분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 과세 가격을 어떻게 해라? 이 120에서 20을 뺀 100만큼이 과세 가격이 된다. 뭐 또 무슨 가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가 된다? 실제 지급 가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유지의 의미예요. 유지의 의미. 유지의 의미 우리 어디서 했어요? 하자보증 쪽에서 이제 보증과 유지의 비교를 한번 다뤄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요소 쪽에서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 보증은 뭐죠? 그 물품 자체에 내재된 하자, 그 숨겨진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서 유지는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 유지는 한마디로 그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이행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하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품 자체에 내재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하자가 언제 발현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수행되겠죠. 네, 비용의 범위를 보면은 하자 보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자 보증 기간들이 있잖아요, 물품마다. 그때 이제 그 하자 보증 기간 내에 계약상 발생하는 비용. 유지는 하자 보증이 경과된 이후에 어딨죠? 경과 후에 발생한 비용. 비용의 성격 보겠습니다. 비용의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하자 보증은 물품 자체에 내재된 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 원가의 일부로서 봅니다. 그리고 그 유지는 수입 후에 발생되는 비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처리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원가의 일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고, 유지는 수입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뭐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그 보증과 유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마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은 문제 내에 어떤 사례도 당연히 주어지지만 그 사례가 좀 다소 모호하게 주어진다고 해도 문제 내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용어들을 섞어서 이 사례가 보증인지 유지인지 조금 그 수험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인코텀즈 중에 어떤 그거를 채택하고 있죠? CIF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CIF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항에 도착한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은 수입항 본선하역 준비 완료 시점까지 뭐죠? 또 하나 더 있었죠.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 가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항 도착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험비 혹은 운임이나 그 밖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제 요소로 규정해서 과세 가격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을 보시면 마지막 거 역시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제한다. 수입항 도착의 의미, 방금 말씀드렸죠.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때,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상법에 따른 통지를 발생한 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공제요소,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금 발생하는 거를 또 과세를 하면 될까요? 내가 물품을 사는데 그 물품 가격에 우리나라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세금을 과표로 넣어도 될까요?
이 말이 그 과표로 넣는다는 말이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물품이 여기 있어요. 물품 가격 100. 일단 100이야. 100인데 우리나라 관세 뭐 8%라고 할까요? 뭐 A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뭐다? 8%다. 8%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D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할게요. 100으로 안 하고 물품 가격이 108이다. 눈치채셨죠? 예, 이 중에 보다 이 8만큼은 관세율이 8%이기 때문에 원래는 물품 가격이 100인데 이 8만큼의 관세가 포함된 거예요. 8은 관세. 이 경우에 물품의 과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안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 수입국 관세를 빼지 않으면은 108에 또 8%만큼의 관세가 붙게 되겠죠? 당연히 그 공제 요소로서 이제 수입국 관세를 빼주면 100에다가 이제 8%를 곱해서 관세율이 나올 거고요. 이게 뭘까요? 8.6 이렇게 나오나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제 요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세 가격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이 공제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딱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나 혹은 다른 세금들은 별도로 인보이스에 혹은 별도의 증빙 자료를 통해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당연히 별도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가격에서 공제를 당연히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출국에서 면제되거나 혹은 환급받은 내국세가 있다. 내가 똑같이 수출국에서 물건을 108원을 주고 사왔는데 수입 전에 이 8원을 환급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00을 과세 가격으로 봐줘야 된다. 수입 이전에 환급받은 수출국에 내국세가 있다면은 그 내국세는 물품 가격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 관세 부가세 계산 그 예시 한번 보시고요. 공제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연불이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불이자 한마디로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물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연불이자가 5다. 그래서 105만큼 수출자한테 돈을 준다. 이때 연불이자를 빼주란 말인데 연불이자는 왜 발생할까요? 연불이자가 발생한 이유는 뭐다? 수입자가 연불이자는 보통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겠죠?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왜 발생하지? 한마디로 여러분 그 돈을 늦게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이자적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돈을 늦게 지불해요. 누가? 당연히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돈을 늦게 지불하겠죠.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는 돈을 늦게 받아요. 만약에 수출자가 100을 빨리 받아서 이 현지 은행에다가
100을 이렇게 넣어놔요. 보관을 해, 은행에. 그러면 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5가 되겠죠? 이자가 붙어서. 근데 수입자가 돈을 늦게 줘가지고 이 5만큼의 수익을 못 누려요. 그 대신에 수입자가 이 5만큼의 비용을 연불이자로 판매자한테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불이자는 바로 공제 요소다. 왜 공제 요소일까요, 여러분? 이게 수입 물품의 대가를 구성할까요? 아니에요. 수입 물품의 대가는 아니고 이거는 금융 비용의 일종이죠. 금융 비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대가는 당연히 구성하지 않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불이자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비용이긴 한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받나 수입자한테서 받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비용이다? 구매자한테 이익이 되는 비용이다. 제가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서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구매자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즉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공제 빼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연불이자를 이제 공제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불이자의 공제 요건입니다. 첫 번째, 연불이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할 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모든 공제 요소가 마찬가지지만 구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요거는 증빙이 적절히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당해 수입 물품이 수입 신고된 가격으로 당연히 판매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자율이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이자율이 만약에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금융이 제공된 나라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 이자율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은 연불이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